낡은 보육권 복대는 소독약 냄새와 아이들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배어 있었다. 17살의 김하늘에게 그 냄새는 세상의 전부였다. 그녀는 창가 구석 자신만의 작은 공간에 웅크리고 앉아 낡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림 속 세상은 언제나 따뜻했다. 햇살이 가득한 정원 웃고 있는 가족, 그리고 평범한 소녀의 행복. 그것은 그녀가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들이었다. 하늘은 말이 없었다. 세상에 버려진 아이들이 을에 그렇듯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 침묵은 다른 아이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었다. 그녀를 주도적으로 괴롭히는 아이 민지는 오늘도 어김없이 그녀에게 다가와 어깨를 툭 쳤다. 야, 김하늘. 또 청승 떨고 있냐? 그깟 그림 나부랭이가 밥 먹여준대. 하늘은 대꾸하지 않고 스케치북을 품에 더 깊이 안았다.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재산이자 부모님이 남겨주신 단 하나의 유품이었다. 스케치북의 낡은 가죽 표지는 그녀의 작은 손때로 반질반질했다. 민지는 하늘의 무반응에 더욱 심술이 났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과 눈짓을 교환하더니 갑자기 하늘의 품에서 스케치북을 낚아챘다. 뭐야, 이게 맨날 이런 것만 그리니까 네가 그렇게 음침한 거야. 하늘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케치북을 되찾으려 했지만 아이들은 그녀를 밀치고 둘러쌌다. 돌려줘.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필사적이었지만 빗소리에 묻힌 신음처럼 작았다. 민지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스케치북을 한 장 한 장 찍기 시작했다. 하늘이 정성껏 그린 그림들이 갈기갈기 찢겨 복도 바닥으로 흩날렸다. 햇살 가득한 정원도 행복한 가족의 모습도 종이 조각이 되어 더러운 바닥을 뒹굴었다. 하늘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세상이, 그녀의 유일했던 꿈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아이들의 비웃음 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거칠게 밀치고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뒤로 한 채 미친 듯이 보육권 밖으로 뛰쳐나갔다. 밖은 차가운 밤비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의 얇은 옷은 순식간에 젖어들었고 차가운 빗물이 살을 애는 듯했다.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했지만 그녀에게는 한없이 낯설고 적대적이었다. 그녀는 목적지 없이 그저 자신을 짓누르는 고통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달리고 또 달렸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고 바른 감각을 잃어갔다.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왜 나여야만 할까?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허락되지 않는 걸까? 절망적인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한참을 헤매던 그녀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 몸에서는 불덩이 같은 열이 끓어올랐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녀는 어둡고 후미진 골목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갔고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스르르 주저앉았다. 의식이 흐려지면서 그녀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힘없이 쓰러졌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에서 굳은 표정으로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수천억 원이 오가는 인수합병 서류가 떠 있었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다른 곳에 쏠려 있었다. 아직 멀었나? 그의 차가운 물음에 운전기사가 쩔쩔매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갑자기 엔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정비팀에 연락은 해두었습니다만. 태주는 짜증스럽게 혀를 찼다. 그는 시간 낭비를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는 남자였다. 아우라 그룹의 총수 강태준. 32살의 나이에 대한민국 재계를 움켜쥔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기업 사냥꾼으로 유명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냉철한 계산과 목표를 향한 무서운 집념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기다림에 지친 그는
답답한 차 안 공기를 견디지 못하고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세차게 쏟아지는 비가 그의 값비싼 수트 어깨를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씁쓸한 연기가 빗줄기 속으로 흩어졌다. 바로 그때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어두운 골목 안쪽에 무언가를 포착했다. 쓰레기 더미 옆에 작은 그림자 같은 것이 쓰러져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낡은 마네킹이거나 술 취한 노숙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무시하고 고개를 돌리려 했다. 타인의 불행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러나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힘이 그의 발걸음을 그쪽으로 이끌었다. 그는 천천히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구두가 빗물이 고인 웅덩이를 밟으며 첨벙이는 소리를 냈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주 작은 소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녀는 낡고 얇은 옷을 입은 채 빗물에 흠뻑 젖어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다. 태주는 무표정한 얼굴로 소녀를 내려다보았다. 귀찮은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소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창백한 얼굴. 굳게 감긴 눈, 그리고 미열로 붉게 상기된 뺨. 그 얼굴을 보는 순간 태준의 심장이 쿵 하고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의 머릿속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기억의 파편이 날카롭게 떠올랐다. 10년 전 빗속에서 그를 기다리다 폐렴으로 세상을 떠난 어린 여동생 서연. 마지막 순간 병상에서 힘겹게 숨을 몰아쉬던 동생의 얼굴이 눈앞의 소녀의 얼굴과 겹쳐졌다. 언제나 강철 같았던 그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의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혹은 외면하고 있던 감정이 솟구쳐 올랐다. 죄책감, 그리고 지켜주지 못했다는 깊은 후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녀의 앞에 쭈그리고 앉아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이마에 대보았다.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이대로 두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은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켰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수트 재킷을 벗어 소녀의 작은 몸을 감쌌다. 그리고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아 들었다. 소녀는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다. 그의 품에 안긴 소녀는 희미한 신음을 뱉으며 그의 가슴팍으로 파고들었다. 태주는 골목을 빠져나와 자신의 차로 향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운전기사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회장님, 이 아이는... 태주는 그의 질문을 가로막고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병원 말고 집으로 간다. 당장.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의문도 허락하지 않는 절대적인 힘이 실려 있었다. 운전기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차의 시동을 걸었다. 태주는 뒷좌석에서 자신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는 소녀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김하늘의 의식은 부드러운 솜털 이불 속에서 천천히 떠올랐다.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코끝을 간지리는 낯선 향기에 그녀는 힘겹게 눈을 떴다. 눈에 들어온 것은 보육권의 낡은 회색 천장이 아니었다. 끝없이 높아 보이는 하얀 천장, 그리고 그 중앙에서 크리스탈처럼 빛나는 거대한 조명.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춥지는 않았다. 그녀가 덮고 있던 이불은 구름처럼 가볍고 따뜻했다. 방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넓었고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눈부신 서울의 아침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뻣뻣한 침대 시트와 소독약 냄새 대신 부드러운 시트와 은은한 아로마 향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여기는 어디지 천국인가. 마지막 기억은 차가운 빗속에서 쓰러지던 것이었다.
그때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어젯밤 그녀를 안아들었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는 깔끔한 실내복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여전했다. 그의 뒤로는 흰 가운을 입은 의사와 중년의 가정부가 뒤따랐다. 하늘은 자신도 모르게 이불을 목끝까지 끌어당겼다. 그녀의 경계심 가득한 눈빛을 아랑곳하지 않고 남자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그의 목소리는 어젯밤처럼 차갑고 감정이 없었다. 일어났군. 의사 선생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의사는 하늘의 상태를 살핀 뒤 정중하게 대답했다. 심한 폐렴 증상이지만 다행히 빨리 조치를 취해서 괜찮을 겁니다. 며칠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시선을 하늘에게 고정했다. 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가 그녀를 꿰뚫는 듯했다. 나는 강태준이다. 그는 강렬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어젯밤 널 발견했고 이곳으로 데려왔다. 의사의 말대로 넌 며칠간 여기서 머물게 될 거다. 보육원에는 연락해뒀으니 걱정할 필요 없어. 그의 말은 질문이나 제안이 아닌 통보였다. 하늘은 혼란스러웠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인데 자신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일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다. 왜 저를... 강태준의 얼굴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감정의 그림자를 하늘은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대답했다. 변덕이다. 그 짧은 대답은 더 이상의 질문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의사와 함께 방을 나갔고 남겨진 가정부가 그녀의 식사와 약을 챙겨주었다. 그녀는 그저 인형처럼 그들이 주는 것을 받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다. 그날 이후 하늘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펜트하우스에서 살게 되었다. 그곳은 하늘 위 궁전과도 같았다. 최고급 요리사가 그녀만을 위한 식사를 준비했고 디자이너가 고른 옷들이 그녀의 옷장을 가득 채웠다. 밤에는 서울의 야경을 발 아래에 두고 잠이 들었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 속에서 하늘은 극심한 고독감을 느꼈다. 그곳은 아름다운 감옥 황금으로 만들어진 새장이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 밖으로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가정부와 개인 교사들은 언제나 정중했지만 필요 이상의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 그들은 강태준의 충실한 직원일 뿐 그녀의 친구가 되어주지는 않았다. 강태준은 유령 같은 존재였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냈고 아주 늦은 밤에야 돌아왔다. 그가 집에 있을 때면 거대한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그녀와 같은 식탁에서 식사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관찰자처럼 그녀가 음식을 제대로 먹는지 약은 제때 챙기는지를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꾸짖음보다 더 하늘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낯선 남자의 의도를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동정일까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일까? 그녀는 매일 밤 그가 자신을 내쫓는 악몽을 꾸었다. 다시 그 차가운 보육권으로 찢어진 스케치북이 흩날리던 그 복도로 돌아가는 꿈.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은 더 이상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혔다. 삶의 유일한 낙이었던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자 그녀의 영혼은 서서히 시들어갔다. 그녀의 상태를 보고받은 강태준은 그날 밤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하늘의 방문을 노크하고 그녀를 거실로 데리고 나왔다. 그리고는 복도 끝에 있는 그녀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방의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하늘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 방은 그녀가 꿈에서나 그리던 완벽한 화실이었다. 한쪽 벽면은 도시의 정형을 담은 통유리 창이었고 다른 쪽에는 온갖 종류의 캔버스와
최고급 물감, 그리고 수십 권의 새하얀 스케치북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하늘은 넋을 잃고 화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젤 위에 놓인 스케치북을 만져보았다. 보육권에서 찢겨나갔던 그녀의 세상이 더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녀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강태준은 여전히 문 앞에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뭐라도 해. 그의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행동에 담긴 의미는 결코 차갑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시들어가던 그녀의 영혼을 본 것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단순히 의식주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꿈을 되돌려준 것이다. 그날 이후 화실은 하늘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다. 그녀는 온종일 그곳에서 그림을 그렸다. 캔버스 위에 물감을 덧칠하며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강태준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가끔 늦은 밤 그녀의 화실 문틈으로 그림에 몰두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곤 했다. 하늘은 그의 시선을 느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주 작고 따뜻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감사함,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그림이라는 언어를 통해 서로의 세상에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황금 새장 속에 갇힌 작은 새는 그렇게 자신만의 하늘을 되찾기 시작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김하늘은 점차 펜트하우스의 고요한 일상에 익숙해졌다. 그녀의 시간은 화실과 서재를 오가며 평화롭게 흘러갔다. 강태준이 고용한 최고의 교사들 덕분에 보육권에서 제대로 마치지 못했던 학업도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그림은 날이 갈수록 빛을 더해갔다. 처음에는 잿빛과 어둠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캔버스는 이제 서서히 따뜻한 색감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이 치유되고 있다는 증거였다. 강태준과의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그녀의 일정한 거리를 두었지만 더 이상 그녀에게 두려운 존재는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는 그의 침묵 속에서 기묘한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그림을 말없이 감상해 주었고 가끔은 그녀가 읽고 싶어 하는 희귀한 미술 서적을 구해다 주기도 했다. 그는 그녀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거대하고 든든한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아우라 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이자 강태준의 할머니인 윤 회장이 마침내 손자의 기행을 알게 된 것이다. 윤 회장은 피와 혈통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녀에게 근본도 모르는 그 아이는 그룹의 흠집이자 가문의 수치일 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태준이 회사에 간 사이 윤 회장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예고 없이 펜트하우스를 급습했다.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던 하늘은 갑자기 들이닥친 위압적인 노부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굳어버렸다. 윤 회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늘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네가 바로 그 아이로구나. 윤 회장의 목소리는 비단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얼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것인지 모를 것이 감히 내 손자가 사는 집에 발을 들여놔. 그녀는 하늘의 앞에 수표 한 장을 던졌다. 이 돈이면 너 같은 아이의 평생은 넉넉할 것이다. 이걸 받고 당장 여기서 사라지거라. 다시는 태준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조건이다. 하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돈으로 자신의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잔인한 처사에 그녀는 보육권에서 겪었던 그 어떤 괴롭힘보다 더 큰 모멸감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떨리는 어깨가 그녀가 느끼는 공포와 슬픔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윤 회장은 하늘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더욱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녀를 몰아세웠다. 못 알아듣겠느냐? 너 같은 것이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인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소란이 일었는지 알아. 사람들은 네가 태준이를 홀리기 위해 꼬리를 치는 것이라 수군대고 있다. 더러운 것, 바로 그때였다. 그만하시죠, 할머니. 지하실의 냉기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다. 그는 어느새 하늘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완전히 숨겼다. 처음으로 하늘은 그의 넓은 등이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다. 태준의 등장에 윤 회장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더욱 녹이 띈 얼굴로 소리쳤다. 태준아, 네가 지금 누구를 감싸고 도는 것이냐? 이 천한 것 때문에 감히 이 할미에게 대드는 것이야. 하지만 태준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다. 제 집에 오신 손님에게 무례하게 구시는군요. 그리고 이 아이는 할머니께서 함부로 천한 것이라 부를 수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등 뒤에 숨어 떨고 있는 하늘을 의식하며 단호하게 선언했다. 이 아이는 이제 제 사람입니다. 제가 지킬 겁니다. 그의 선언은 윤 회장에게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가문의 전통과 명령에 단 한 번도 거역한 적 없던 손자의 전례 없는 반항에 윤 회장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이 댁은 제 집입니다, 할머니. 제 사람을 모욕하는 분이라면 설령 할머니라도 손님으로 대접해 드릴 수 없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강태준은 자신의 할머니에게 사실상 나가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윤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태준과 그의 등 뒤에 숨은 하늘을 번갈아 가리키며 소리쳤다. 네가 기어이 이 할미를 실망시키는구나. 좋다. 오늘 일을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그녀는 저주와도 같은 말을 남기고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수행원들을 이끌고 펜트하우스를 떠났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윤 회장이 떠나자 태준은 굳었던 표정을 풀고 뒤를 돌아보았다. 하늘은 여전히 겁에 질려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무뚝뚝한 얼굴로 그녀의 머리 위에 잠시 손을 얹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괜찮다. 그는 평생 누군가를 위로해 본 적 없는 사람처럼 어색하게 말하고는 가정부에게 따뜻한 우유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의 서툰 위로 방식이었지만 하늘에게는 그 어떤 다정한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남자는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손가락질해도 이 사람만은 자신을 지켜줄 것이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를 향한 신뢰와 의존심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다. 황금세장은 이제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비바람을 막아주는 그가 지키는 견고한 요새가 되었다. 윤 회장과의 정면 충돌 이후 강태준의 방식은 더욱 대담해졌다. 그는 더 이상 김하늘을 펜트하우스라는 황금세장 속에 숨겨두지 않기로 결심했다. 할머니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그는 오히려 하늘을 자신의 세상으로 끌어들여 자신의 소유임을 만천해 공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보호 방식이었다. 그는 하늘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을 붙여주었다. 테이블 매너, 사교 댄스 미술사, 그리고 패션까지. 하늘은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된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류층의 규범에 맞춰 재단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태준의 결정에 묵묵히 따랐다.
그가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녀의 첫 사교계 데뷔날이 밝았다. 태주는 비교적 조용한 자선 미술 경매 행사를 그 무대로 선택했다. 그날 밤 하늘은 태어나 처음으로 꾸띠르 드레스를 입었다. 은은한 달빛을 닮은 연보라색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가녀린 몸매를 아름답게 감쌌고 전문 스타일리스트의 손길을 거친 얼굴은 낯설지만 눈부셨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늘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 화려함 아래 그녀의 심장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주는 그런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말없이 자신의 팔을 내밀었다. 그의 단단한 팔에 의지하자 신기하게도 떨림이 조금 멎는 듯했다. 행사장은 상류층의 허영과 위선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거짓 미소를 지으며 가식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의 눈은 끊임없이 서로의 옷과 보석을 탐색했다. 강태준의 옆에 선 낯선 소녀의 등장은 즉시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저 아이는 누구지? 강 회장의 숨겨둔 딸인가? 아니면 새로운 애인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늘은 사람들의 노골적인 시선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태준의 팔을 더욱 꽉 붙잡았다. 그는 그런 그녀의 긴장을 느꼈지만 아무 말 없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자신에게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마치 세상의 모든 시선으로부터 그녀를 지키려는 듯한 무언의 선언이었다. 바로 그때 한 여자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샴페인 잔을 든 채 우아한 백조처럼 걸어온 그녀는 윤 회장이 태준의 약혼 상대로 점 찍어둔 한성그룹의 외동딸 한채린이었다. 그녀는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웠고 온몸에서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태준 씨, 오랜만이에요. 옆에 있는 귀여운 아가씨는 누구인지 소개해 줘야죠. 그녀는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하늘을 향한 그녀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경계심과 질투가 서려 있었다. 태준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사람입니다. 김하늘 양. 그의 대답은 지극히 사적이면서도 그 어떤 설명보다 명확하게 그들의 관계를 규정했다. 채린의 미소의 순간 금이 갔지만 그녀는 곧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녀는 시선을 하늘에게 돌리며 꿀처럼 달콤하지만 독이 묻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 정말 예쁘다. 드레스가 참 잘 어울리네. 이런 옷은 처음 입어보나 봐. 표정이 많이 굳어있네. 그녀의 말은 칭찬을 가장한 교묘한 공격이었다. 하늘의 출신을 넌지시 암시하며 그녀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임을 각인시키려는 의도였다. 하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태준이 나섰다. 낯선 곳이라 긴장한 모양이군. 당신도 처음에는 그랬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채린의 가식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채린은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호호, 그랬죠. 하늘 양은 가족이 어떻게 되시나요? 어느 댁 영예인지 다들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요. 그것은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하늘이 고아라는 사실을 알고 던지는 잔인한 질문이었다. 하늘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바로 그때 태준이 하늘의 허리를 더 강하게 끌어안으며 말했다. 내 가족이요. 이제부터 하늘이의 가족은 나 하나면 충분해. 더 궁금한 거 있어.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안에는 감히 자신의 것을 건드리지 말라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토록 냉혹하게 거절당한 채린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으로 붉게 물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하늘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오늘 겪었던 일들을 되새겼다.
체린의 경멸, 어린 눈빛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 모든 것이 상처로 남았지만 그보다 더 선명하게 남은 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던 태준의 모습이었다. 그 차가운 남자가 보여준 뜨거운 보호.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동정심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태준은 지쳐 보이는 하늘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잘했어. 그 무심한 한마디가 그 어떤 위로보다 더 하늘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18번째 생일이 어서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날이 되면, 어른이 되면 그녀도 그의 곁에서 조금은 더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했다. 김하늘의 18번째 생일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축하를 받는다는 사실에 하늘은 밤새 잠을 설쳤다. 강태준은 그녀의 생일을 위해 자신의 소유인 호텔 연회장을 통째로 빌려 동화 속 파티처럼 꾸몄다. 수천 송이의 흰 장미와 반짝이는 크리스탈 장식,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파티시에가 만든 거대한 케이크까지. 그 모든 것이 오직 그녀 김하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었다. 저녁이 되자 태준은 그녀에게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세상에 단 한 벌뿐인 유명 디자이너가 그녀만을 위해 제작한 순백의 드레스가 담겨 있었다.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선 하늘은 자신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다. 어둡고 축축했던 보육권의 소녀는 온데간데 없고 동화 속 공주님 같은 모습에 숙녀가 서 있었다. 파티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화려했다.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여 그녀의 성인이 됨을 축하했다. 하늘은 태준의 팔짱을 낀 채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이방인이었다. 그녀의 눈은 시끄러운 파티장이 아닌 오직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단 한 사람 강태준에게만 향해 있었다. 그는 오늘따라 유난히 다정했다. 그는 그녀가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고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따뜻함이 서려 있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강태준이 저 고아 소녀에게 완전히 빠져버렸다고.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무도회 시간이었다. 태준은 하늘에게 댄스 신청을 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왈츠 선율에 맞춰 두 사람은 연회장 중앙으로 나아갔다. 태준의 리드에 따라 스텝을 밟는 동안 하늘은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아름다운 음악과 그의 심장박동 소리만이 들리는 듯했다. 그의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그녀의 손은 그의 넓은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다. 그는 그녀를 그 어떤 보물보다도 소중하다는 듯이 부드럽게 이끌었다. 하늘은 그의 눈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 오직 자신만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 순간 하늘은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깨달았다. 지난 시간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서 자라난 감정은 단순한 감사함이나 의존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한 남자를 향한 한 여자의 뜨거운 사랑. 파티가 끝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화려했던 꿈의 시간은 끝나고 고요한 정적만이 그들을 감쌌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가 보호해야 할 미성년자가 아니었다. 법적으로도 그리고 그들 스스로의 마음속에서도. 하늘은 거실 중앙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배경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태준을 마주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평생의 용기를 다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게 평생 잊지 못할 하루를 선물해 주셨어요. 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하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당신이 제게 주신 선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저도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제가 가진 것은 제 자신밖에 없어요. 그러니 제 모든 것을 당신에게 드릴게요. 제 마음, 제 영혼, 그리고 저의 전부를. 제발, 저를 받아주세요. 그것은 미숙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진실된 고백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순결을, 자신을 구원해준 단 한 사람에게 바치는 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뺨을 감쌌다. 태주는 그녀의 대담한 고백과 행동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이성은 견고했다. 그녀는 그의 피보호자였고 세상의 모든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순진한 아이였다. 그는 그녀를 밀어내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 어린 눈동자와 자신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 앞에서 그가 평생을 지켜온 이성의 벽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를 처음 발견했던 그 빗속의 밤부터 그의 차가운 심장은 이미 그녀로 인해 녹아내리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작은 몸을 거칠면서도 부드럽게 끌어안고 그녀의 입술을 깊게 탐했다. 그날 밤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보호자와 피보호자라는 이름표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녹아 없어졌다. 태주는 그녀를 소중하게 안았고 하늘은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허락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 아니었다. 외로웠던 두 영혼이 비로소 하나가 되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하늘은 처음 느껴보는 고통과 쾌감 속에서 자신이 비로소 그의 세상에 온전히 속하게 되었음을 느꼈다. 태주는 그녀의 순수함 속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인간적인 감정들을 되찾았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지쳐 잠든 하늘의 모습을 보며 태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 그의 인생은 이제 이 작은 소녀와 영원히 얽혀버렸다. 그의 얼굴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부드러운 소유욕과 깊은 애정이 동시에 떠올랐다. 18번째 생일 밤이 지나간 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강태주는 더 이상 차가운 보호자가 아니었다. 그는 잠든 하늘의 머리카락을 몇 시간이고 쓸어 넘겨주었고 아침에는 직접 그녀를 위한 식사를 준비했다. 그의 세상은 오직 김하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그는 중요한 회의를 취소하고 그녀와 시간을 보냈고 그녀가 무심코 예쁘다고 말한 그림은 다음 날 펜트하우스 거실에 걸려 있었다. 그의 맹목적이고 절대적인 애정. 하늘은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사랑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품 안에서 세상의 모든 불안을 잊고 달콤한 행복에 흠뻑 취해갔다. 그녀에게 그는 이제 보호자를 넘어 연인이자 세상의 전부였다. 하지만 그들의 달콤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펜트하우스의 가정부 중에는 윤 회장이 심어놓은 충실한 신복이 있었다. 그녀는 두 사람의 미묘하게 달라진 분위기, 서로를 바라보는 뜨거운 눈빛, 숨길 수 없는 신체 접촉을 놓치지 않고 윤 회장에게 낱낱이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윤 회장은 격노했다. 그녀의 눈에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천안 고아 계집이 자신의 순진한 손자를 꿰어내 신분 상승을 꿈꾸는 더럽고 역겨운 스캔들일 뿐이었다. 가문의 명예에 똥칠을 하는 행위였다. 그녀는 당장 강태준을 한남동의 본가로 호출했다. 그곳은 강씨 가문의 심장이자 그녀의 철권 통치가 행해지는 성역이었다. 태준은 할머니의 호출 의도를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잠든 하늘의 임에 입을 맞추고 결연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다. 본가의 응접실은 겨울의 한기처럼 차가웠다. 윤 회장은 상석에 앉아
싸늘한 눈으로 자신의 손자를 맞이했다. 네가 기어코 이성을 잃었더구나. 고작 그 계집애 하나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보호자라는 놈이 이제 갓 성인이 된 아이를 침대로 끌어들여.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우리 아우라 그룹의 이미지가 어떻게 될지 생각은 해보았느냐. 가문의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그녀는 탁자를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태주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늘이는 더 이상 제가 보호해야 할 아이가 아닙니다. 제 여자입니다. 그의 말에 윤 회장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네가 미쳤구나. 그 천한 것에 무엇이 너를 이토록 눈멀게 만든 것이냐. 천하지 않습니다. 하늘이는 제가 아는 그 어떤 여자보다 순수하고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태준의 입에서 나오자 윤 회장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치기가 아님을 자신의 손자가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좋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자꾸나. 선택해라. 그 계집애냐 아니면 이 아우라 그룹이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준의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부로 그 아이를 내보내고 내가 정해준 혼처와 약혼을 진행하거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강씨 가문에서 내쫓길 것이다. 아우라 그룹의 모든 직위와 재산, 그리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알거지로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야. 이 할미는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다. 그것은 잔인한 최후 통첩이었다. 그의 사랑의 무게를 시험대에 올린 가장 가혹한 선택지였다. 태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으로 수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가 피땀 흘려 이룩한 아우라 그룹 아버지의 유산, 그리고 가문의 이름이 주는 무게감.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끝에는 언제나 하늘의 얼굴이 있었다. 자신을 바라보며 수줍게 웃던 얼굴, 자신의 품에서 안심하고 잠들었던 얼굴. 그녀가 없는 세상은 그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어떠한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할머니를 향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그러나 가장 확실한 대답을 내놓았다. 그렇게 하시죠. 그의 대답에 윤 회장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자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 고아를 선택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태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그가 응접실을 나서는 순간 그와 강씨 가문 사이의 모든 연결고리는 끊어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는 펜트하우스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거대한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제 지켜야 할 세상이 그의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하늘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얼굴을 보며 다가올 폭풍우 속에서도 반드시 그녀를 지켜내리라 조용히 맹세했다. 강태준이 가문을 등진 다음 날부터 아우라 그룹에는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윤 회장은 약속대로 움직였다. 그녀는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사적인 스캔들로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킨 강태준의 대표이사 해이만을 상정했다. 그녀는 수십 년간 그룹에 몸담으며 쌓아온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총동원하여 이사들을 압박했다. 제게는 아우라 그룹의 왕좌를 둘러싼 할머니와 손자의 잔혹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호락호락하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자신만의 힘으로 아우라 그룹을 지금의 위치로 올려놓은 유능한 경영자였다. 그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세력 역시 만만치 않았다. 이사회는 팽팽하게 대립했고 그룹의 경영은 일시적으로 마비 상태에 빠졌다. 치열한 경영권 다툼 속에서 윤 회장과 한채리는 깨달았다. 강태준의 경영 능력은 너무나도 뛰어나서 단순히 이사들을 포섭하는 것만으로는 그를 완벽하게 끌어내리기 힘들다는 것을. 그들에게는 더 강력하고 더 치명적인 무기가 필요했다. 강태준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 그 누구도 그의 편에 설 수 없게 만들 무기. 한채리는 자신의 굴욕을 되갚아주기 위해, 그리고 강태준의 옆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사설 정부 업체를 고용해 김하늘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확신했다. 그 천한 고아의 과거에는 분명히 더럽고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조사는 며칠간 아무런 성과도 없이 지지부진했다. 김하늘의 과거는 보육권에서 시작되어 그 이전의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아이 같았다. 하지만 체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돈을 쏟아부어 십수년 전에 실종 아동 기록과 무연고 사망자 명단까지 샅샅이 뒤지게 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정보원이 낡은 서류 뭉치 속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그것은 10여 년 전 화재 사고로 추정되는 현장에서 부모를 잃고 실종된 한 아이의 기록이었다. 그 아이의 어릴 적 사진과 보육권에 처음 입소했을 때의 하늘의 사진을 대조한 결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김하늘이었다. 그녀의 성이 김씨라는 사실보다 체린을 전율하게 만든 것은 그녀의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김진우. 그는 바로 10여 년 전 아우라 그룹에 의해 적대적 인수합병을 당하고 몰락했던 비운의 IT 기업 시리우스 테크의 회장이었다. 당시 아우라 그룹의 인수합병을 진두지휘했던 것은 강태준의 아버지였지만 갓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한 어린 강태준 역시 깊숙이 관여했었다. 시리우스 테크가 무너진 직후 김진우 회장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그의 아내 역시 얼마 뒤 남편을 따라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들의 어린 딸은 그 모든 충격으로 기억을 잃고 행방불명되었던 것이다.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한채리는 이 사실을 들고 윤 회장에게 달려갔다. 보고를 들은 윤 회장의 얼굴에 처음으로 섬뜩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것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의 완벽한 무기였다. 그들은 이제 이 진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가장 잔인한 이야기로 재탄생시킬 수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후계자 강태준 원수 가문의 마지막 핏줄을 일부러 찾아내 보호자라는 이름 아래 감금하고 성인이 되자마자 그녀를 유린했다. 이보다 더 자극적이고 이보다 더 강태준을 악마로 만들 수 있는 이야기는 없었다. 대중은 진실의 조각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그저 이 충격적인 스캔들을 소비하며 강태준을 비난하고 돌을 던질 것이다. 그 시각 김하늘은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물론 그녀는 태준이 회사 일로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했다. 그녀는 그를 위해 따뜻한 차를 내어주고 그의 지친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그녀의 조용한 위로는 바깥 세상의 치열한 전쟁에 지친 태준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두 사람의 유대감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져 갔다. 가끔 하늘은 악몽을 꾸었다. 불길에 휩싸인 집 비명을 지르는 여자의 모습.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태준을 보면 그 모든 것은 그저 꿈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윤 회장과 한채리는 아우라 그룹의 가장 적대적인 언론사와 접촉하여
이 단독 특종을 넘겼다. 한채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보원이 가져온 낡은 가족 사진 한 장을 내려다보았다. 사진 속에는 어린 하늘이 젊은 부모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체리는 그 사진 위로 차가운 미소를 흘렸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편집장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다. 기사 내보내세요. 내일 아침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가장 거대한 폭풍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신문 한 면과 인터넷 포털 메인 화면이 동일한 기사로 도배되었다. 아우라그룹 강태준 회장 포식자의 동화, 그가 거둔 고아 소녀의 충격적인 정책 기사는 교묘하게 편집된 사실과 익명의 내부자 인터뷰를 섞어 강태준을 원수 가문의 마지막 핏줄을 의도적으로 찾아내 유린한 파렴치한 악마로 묘사하고 있었다. 기사에는 김하늘의 어릴 적 가족 사진과 그녀의 부모였던 김진우 회장 부부가 과거 아우라그룹과의 경영권 다툼 끝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실려 있었다. 대중의 분노는 순식간에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아우라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고 본사 앞에는 강태준을 규탄하는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고요했던 펜트하우스에도 폭풍이 들이닥쳤다. 그날따라 유난히 무거운 침묵 속에서 잠이 깬 하늘은 식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무심코 집어들었다. 그리고 화면을 가득 채운 자신의 어릴 적 얼굴과 원수의 딸이라는 끔찍한 헤드라인을 보았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녀의 머릿속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거대한 충격과 함께 부서져 내렸다. 잊고 있던 부모님의 얼굴 불길에 휩싸인 집, 그리고 홀로 남아 울부짖던 어린 날의 자신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악몽이라고만 생각했던 모든 것이 끔찍한 현실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를 구원해준 왕자님, 그녀의 세상이었던 남자, 그가 바로 자신의 가족을 파멸시킨 원수의 아들이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듯했다. 그녀가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다. 그는 이미 밖에서 모든 상황을 파악한 후였다. 그는 창백하게 질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하늘을 발견하고 필사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하늘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오해야. 음모라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그녀에게 닿지 않았다. 하늘은 공허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과 신뢰가 아닌 깊은 배신감과 경멸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심장을 찢는 듯한 질문을 던졌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건가요? 태준은 그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그녀가 김진우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은 그 역시 방금 기사를 보고 처음 알게 된 것이었다. 아니야, 난 정말 몰랐어, 맹세해. 그는 절박하게 외쳤다. 하지만 그의 가족이 그녀의 가족을 파멸로 이끈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젊은 시절 아버지의 옆에서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던 자신의 과오. 그 거대한 원죄가 그의 목을 조여왔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깊은 죄책감과 고통. 그것을 본 하늘은 그의 부인을 거짓말이라고 오해했다. 그의 고통이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것에 대한 당혹감이라고 믿어버렸다. 그녀에게 그의 모든 행동은 이제 기만과 위선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당신을 증오해. 하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태준의 심장에 박혔다. 당신이 나에게 베푼 모든 친절, 모든 애정,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군요. 나를 동정하는 척하면서 원수의 딸을 발 아래에 두고 즐기고 있었던 건가요? 그녀는 울부짖으며 그를 밀쳐냈다.
나가고 싶어. 당신이 없는 곳으로 어디든 가고 싶다고. 그녀는 현관을 향해 비틀거리며 달려갔다. 그 모습을 본 태주는 공포에 휩싸였다. 지금 그녀가 밖으로 나간다면 문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기자들에게 갈기갈기 찢겨나갈 것이 뻔했다. 그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 절대로 그녀를 잃을 수 없다는 절박함에 사로잡혀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는 하늘의 앞을 가로막고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안 돼. 넌 아무데도 못 가. 절대로. 그의 눈빛은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번뜩였다. 그는 그녀를 방 안으로 거의 끌고 가다시피 했고 문을 밖에서 잠가버렸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문 열어줘요. 하늘은 문을 두드리며 애원하고 울부짖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태주는 굳게 닫힌 방문에 기댄 채 주저앉았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언론이 묘사한 포식자의 모습을 스스로 증명해버린 꼴이 되었다. 굳게 닫힌 문을 사이에 두고 한 사람은 배신감에 몸부림쳤고 다른 한 사람은 절망감에 무너져 내렸다. 그들이 함께 쌓아 올렸던 아름다운 성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처참한 폐허가 되어버렸다. 시간이 멈춘 듯한 며칠이 흘렀다. 김하늘은 그녀의 방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강태준이 문 밖에 두고 간 음식들은 손도 대지 않은 채 식어갔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사랑과 증오, 배신감과 그리움이 뒤섞여 거대한 폭풍을 일으켰다. 바깥 세상에서 강태준이 할머니와의 경영권 다툼에서 밀리고 세상의 비난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절망감에 갇혀 서서히 시들어갈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화실로 향했다. 그곳은 그가 그녀에게 선물한 유일한 진심이라고 믿었던 공간이었다. 그녀는 붓을 잡았다. 처음에는 그저 의미 없는 선들을 캔버스 위에 그어대던 그녀의 손길은 점차 광적인 열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녀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그림에만 몰두했다. 그녀의 그림은 더 이상 따뜻하고 아름답지 않았다. 불타는 저택의 붉은색 보육권에 차가운 회색 펜트하우스에 기만적인 황금색, 그리고 배신감의 시퍼런 검은색. 그녀는 자신의 기억과 고통을 캔버스 위에 토해냈다. 그녀의 그림은 비명이었고 눈물이었고 저주였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녀는 역설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느꼈다. 슬픔과 분노를 예술로 승화시키면서 그녀는 피해자의 껍질을 벗고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써내려가는 창조자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녀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다. 오랫동안 펜트하우스에서 일해온 늙은 가정부였다. 그녀는 강태준의 진심 어린 고통과 하늘의 처절한 슬픔을 모두 지켜보며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어느 날 밤 하늘의 방에 몰래 들어가 그녀가 펜트하우스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아가씨, 세상에는 아가씨가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할 것들이 있답니다. 바깥으로 나온 하늘은 막막했지만 더 이상 두렵지는 않았다. 바로 그때 그녀의 앞에 낯선 변호사 한 명이 나타났다. 그는 자신을 10수년간 그녀의 아버지를 모셔온 법률 대리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녀의 아버지가 만약을 대비해 해외에 숨겨두었던 막대한 규모의 유산 상속 서류를 내밀었다. 하루아침에 그녀는 더 이상 불쌍한 고아가 아닌 누구에게도 의지할 필요 없는 거부의 상속녀가 되었다. 새로운 힘을 얻은 하늘은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다. 그녀는 싸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의 무기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다. 그녀의 무기는 그녀 자신이 창조한 예술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유산 중 일부를 사용해 인사동의 한 작은 갤러리를 빌렸다. 그리고 자신이 펜트하우스에 갇혀 그린 그림들로
황금 세장 속의 소녀라는 제목의 기습적인 전시회를 열었다. 작가의 이름도 어떠한 설명도 없는 전시회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강렬하고 진솔한 서사는 순식간에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언론이 만들어낸 자극적인 스캔들이 아닌 한 인간의 고통과 사랑, 그리고 배신을 날 것 그대로 담아낸 그림들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사람들은 언론의 일방적인 이야기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스캔들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녀가 가진 막대한 자금력이라면 윤 회장과 손을 잡고 강태준과 아우라 그룹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도 가능했다. 그것은 그녀의 가족을 위한 가장 확실한 복수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를 향한 의문이 남아있었다. 자신을 바라보던 그의 고통스러운 눈빛, 그것마저도 거짓이었을까? 그녀의 마음은 복수와 진실 사이에서 격렬하게 흔들렸다. 전시회 마지막 날 밤 갤러리는 여전히 그녀의 그림을 보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하늘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는 그들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사람들 저편 자신의 가장 고통스러운 자화상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수척해진 얼굴로 마치 자신의 죄를 심판받는 죄인처럼 캔버스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그림 속에서 자신이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그녀의 깊은 외로움과 상처, 그리고 자신을 향했던 순수한 사랑의 크기를 비로소 마주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 난생 처음 보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그는 고개를 돌렸고 두 사람의 시선이 소란스러운 갤러리 한가운데서 허공에 얽혔다. 복수인가 아니면 용서인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마침내 다가오고 있었다. 강태준은 인파를 헤치고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스캔들의 두 주인공이 마주하는 모습을 보며 숨을 죽인 채 길을 열어주었다. 그는 마침내 그녀의 앞에 섰다. 권력자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상처 입은 영혼만이 서 있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우리 가족이 당신의 가족에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소.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갈라져 있었다. 당신이 누구인지 정말 몰랐다는 말, 이제 와서 믿어달라고 할 자격도 없겠지. 하지만 당신을 향한 내 마음만큼은 단 한순간도 거짓인 적이 없었소. 그는 그녀의 그림을 그리고 그녀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이 그림들을 보고서야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소. 용서를 구하지 않겠소. 다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시오. 당신을 사랑했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하늘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던 마지막 증오의 쇠사슬이 끊어졌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 남자는 괴물이 아니었다. 그녀처럼 과거의 상처에 갇혀 괴로워하는 또 다른 영혼일 뿐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이 그림들은 증오만이 아니에요. 잊을 수 없었던 사랑이기도 해요.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보호를 받는 약한 아이가 아니에요. 나는 내 가족의 명예를 되찾아야 할 시리우스 테크의 상속녀 김하늘입니다. 복수가 아닌 진정한 정의를 원해요. 나와 함께 싸워줄 수 있나요? 그녀의 제안에 태준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들은 연인이 아닌 같은 적을 향해 나아가는 동지가 되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나란히 기자회견장에 섰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을 향해 터졌다. 하늘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었다. 보육원에서의 삶, 태준과의 만남, 그리고 윤 회장과 한채린이 꾸민 잔인한 음모까지. 그녀는 또한 아우라 그룹을 향한 복수가 아닌 아버지의 명예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고 선언했다. 태준은 그녀의 옆에서 자신의 가족이 과거에 저지른 과오에 대해 깊이 사죄했다. 그리고 그들은 한채린과 윤 회장의 음모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 두 사람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과 동월의 내역을 공개했다. 세상의 여론은 다시 한번 뒤집혔다. 윤 회장과 한채린은 대중의 분노와 비난의 중심에 섰다. 태산그룹은 주가 폭락과 함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한채린은 모든 것을 잃었다. 윤 회장은 이사회의 불신임으로 인해 평생을 바친 아우라 그룹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진해야만 했다. 반면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사죄한 강태준과 복수 대신 정의를 택한 김하늘에게는 대중의 응원과 지지가 쏟아졌다. 아우라 그룹의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강태준의 편에 섰고 그는 마침내 자신의 회사를 온전히 되찾았다. 태준은 말로만 사죄하지 않았다. 그는 하늘과 상의하여 아우라 그룹에 막대한 자금을 출연해 시리우스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IT 분야의 젊은 인재들과 하늘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예술 영재들을 후원하는 공익사업을 시작했다. 그것은 과거의 희생자들에게 바치는 진심 어린 속죄의 증거였다. 하늘은 그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아버지의 유지를 잇는 동시에 자신과 같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일에 헌신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다. 1년 후 시리우스 재단의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행사가 끝난 뒤 하늘과 태준은 재단 건물 옥상에서 서울의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늘의 손에는 더 이상 상처의 흔적이 아닌 태준과 나란히 낀 약혼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시겠죠. 그녀의 말에 태준은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들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새로워졌다. 의존이나 보호가 아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성장하는 동등한 파트너의 관계였다. 가장 어두운 비밀과 가장 잔혹한 폭풍을 이겨낸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다. 황금 세장 속에 갇혀있던 작은 별은 이제 자신을 알아봐준 단 한 사람과 함께 세상 전체를 비추는 찬란한 빛이 되었다.